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했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정치 이슈로 이렇게 중심에 깊게 흘러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는 정말 소소하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만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동산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 참전하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계획을 좀 더 빨리 이어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구댕탱이에 쳐박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자, 오늘도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뉴스가 좀 나오다가 그냥 빠그라들었던 뉴스데이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뉴스데이 관련된 5조 원, 네. 5조 원 민간 소득에 관한 개요부터 일단 살펴봐 주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뉴스테이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빠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 언론에서.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제 브리핑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죠. 잠깐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뉴스테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 공공임대주택을 독려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에 반대로 이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이제 독려하는 법률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PPT로 정리해 온 게 있거든요. 시계열로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PPT를 잘 못 만드는데 근래에 정부 생하면서 만들다가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 김여성 정부 시절에 전두환 시절입니다. 1985년에 보면은 85년에 민간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다가 그게 임대주택법이라고 1994년에 전부 개정되고요. 조금 세분화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부분도 들어오고 건설을 해서 뭐 해주는 부분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쭉 지내다가 뉴스테이 그게 언제 생기냐면은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예 전부 개정을 해요.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한 유형으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자, 박근혜가 유지해서 하려고 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그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 촉진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 임대차법은 민간도 임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갖고 진짜 좋은 방향으로 펼쳐보자라는 얘기였지만 사실 민간이 돈 주고 임대 사업 하라고 잘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없었거든. 그래서 박근혜가 기업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 기업형 임대사업이 돈이 될 수 있게끔 몇몇 편법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제가 이어받아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 임대료 상승 제한이 연 5% 초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다. 등등등 있는데 이 두 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앱니다. 가령 임차인 자격들. 이게 정부 자금을 들여가지고 민간이 그것을 땡겨가지고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게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들을 우선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자격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정부 자원을 또 갖고 왔으니까 초기 임대료 규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초기 임대료 규제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살던 임대 세입자들이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분양 전환을 해주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풀어버립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 살래요. 내지는 아니면 내 돈 내고 임대를 할 테니까 이거를 분양으로 넘어가도 나를 우선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붙여줬거든요. 이 부분을 폐지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는 동안 8년은 살려주겠지만 8년 후에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쫓을 거야. 그러면 기업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단기 임대를 목표로 한, 그러니까 단기 임대를 담보로 한 이
분양 전용 주택이 돼버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소장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외국 자본들에 대한 시장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막 지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려요. 네. 근데 5%밖에 못 주잖아. 5%밖에 못 주니까 수익이 좀 적어. 그래서 9% 이익을 보존을 해줘요. 그럼 임대료 5%밖에 못 받게끔 하면 원래 이제 5%는 제한사니까 12% 줘 그랬는데 5%밖에 못 받았어. 손실 났어. 그러면 9%의 차익에 따른 4% 거의 임대료에 준하는 만큼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외국 애들이 안 속았어요. 이 계략에. 왜? 분양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거를 이 시장 생리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분양 시장에 꺼내놓으려면 결국 한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을 거느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외국 자본은 안 들어왔어요. 대신에 대기업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얘네들은 건설해서 아파트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야 임대로 짓는다고 땅 얻고 사업권 얻고 부대 설비 얻어 쓴 다음에 나중에 팔려놓으면 내쫓아서 내 맘대로 팔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수요 스테이가 엄청 늘어버린 거죠. 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이 늘 말하는 용적률 더 높여주고 층수 제한 완화해주고 대출 융자 한도 늘려주고 금리 내려주고 양도세 법인세 혜택까지 주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이제 띄우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주 그냥 화끈하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들고 나왔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적합한 법률 용어고요. 그것의 브랜드가 뉴스테이. 뉴스테이였죠. 네, 맞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뭐 갤럭시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뉴스테이는 갤럭시. 오른쪽 기업 임대주택은 삼성전자 휴대폰. 그러니까 삼성건설, 롯데건설, 효성건설, 이른바 현찰 좀 있는 애들이 이런 사업에 진행하면서 이름은 다 뉴스테이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8년 동안은 살게 해드릴게. 요 조건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만 하더라도 각종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넘어가고 나서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없앱니다. 이것을 없애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을 하는데 제가 밑에 박스에다가 가져온 게 법률 문장인데 추가되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빨간색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그러니까 자격 제한 등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자격 제한들이 들어왔고 제가 왼쪽 그림에 보면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해놓고 2015년에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저 개념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소환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2015년이 성남시 이제 대장동 이제 개발 사업이랑 추진되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가운데다가 지금 박근혜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형 뉴스테이 임대주택 사업은 언제 동안 있었던 거다?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박근혜 정부 살짝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진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 지어진 이 법안에 의해서 지어진 주택이 몇 채죠 현재 지금? 지금 토탈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불거졌던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자 여기 지금 PPT로 가져온 것처럼 대장동 사업이랑 비슷한 시기에 일단 추진되었다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지. 두 번째는 이게 대장동 사업처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이랑 공공이 또 함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다만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다룬 것처럼 도시개발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안에 구조는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로 18개 사업지에서 18,110, 그러니까 거의 18,200세대가 지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지어진 집들이 지금 8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 국감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민생파 민병덕 의원께서 네.
국정감사에서 뉴스테이랑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면서 이슈화를 시켰어요. 제가 아예 민병덕 의원님이 그 국정감사에서 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있거든요.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2017년 뉴스테이 초과 이익이라고 왼쪽에 이 다음 거요. 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2015년에서 2016년 뉴스테이 추진됐던 것 중에 18개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초과이익이 얼마가 났는지에 대해서. 뭐 오른쪽 박스 친 것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처음에 예상했던 그리고 이제 판매 금액으로 예상했던 거에서 현 시가를 빼면은 이제 초과이익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초과이익을 얼마나 환수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10개는 제로. 10개 사업은 아예 0% 환수고 나머지는 15%를 넘지 못하게 환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그 출연했던 기업들은 이걸 순수하게 임대로 끌고 오려고 했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당 정도는 그냥 민간 합작으로 갔겠죠. 임대 8년만 넘기고 나면 다 내쫓고 이걸 팔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이게 훨씬 더 사업상으로 유리한 이유가 사람이 8년이 살게 되면 상권이 생기고 쉽게 말해서 외진데 처음에 막 들어가려 그러면 어렵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8년을 초기 임대인들이 해갖고 살만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말 그대로 프리미엄도 붙고 교통도 편해지고 어느 정도 될 만한 시점이 되면 얘네들을 내쫓아서 이걸 분양으로 넘기는데 이게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게 도출됐었던 거예요. 너희들 대장동 사업 환수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밀었던 뉴스테이는 얼마나 환수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18곳을 가져온 건데 첫 번째 지금 위에 보면은 화성 1천여 세대 지금 첫 줄입니다. 네. 첫 줄을 가지고 이제 보면 좋은데요. 그게 지금 1천여 세대가 3,962억 추가 수익을 얻게 됐어요. 그럼 저거를 대장동 사업처럼 5천여 세대로 환산해 보자. 그러면 2조 원 초과 수익이다. 도대체 비율로 뭐냐? 따지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가 된 겁니다. 20배를 남겨 먹은 겁니다. 건설사가. 네. 투입 자본의 20배. 네. 근데 이거에서 환수율은 제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데가 무려 1만 8천 가구. 예. 자,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지금 있는 그 18,000명 가구에 있는 세대주들 네. 다 쫓겨나야 됩니까? 이제 내년부터? 일단 현 제도에서는 내쫓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일단은 급하게 이게 지금 저저번 주에 이제 이슈화가 된 거니까요. 빨라요. 일단 법안을 또 발의하나를 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죠? 분양 전환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 아직은 저게 만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기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일단은 넣는 법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재협상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임대주의 어떤 의도에 맞춰갖고 연장하거나 네. 주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 자체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그 건설 자본들을 돕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외부로는 외피는 그 주거 세입자들을 8년 동안 보호해 주겠습니다. 8년 동안은 임대료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감투를 쓰고 자꾸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건설사든지 임대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임차인들 내쫓기고 결국은 건설사들 돈 벌어가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초과 수익을 걷어가면서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면 그 동네 집값은 다 뛰어올라 버립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억제 정책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총 17개 건설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예상 폭리가 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화천대유 세력이 1차 아파트 분양인 차치하고 4,040억 가진 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뭐하면 지금 얘들은 10배가 넘는 폭리를 지금 그것도 이미 엄청난 돈을 보고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한테 가져가는데
이건 언론들이 가만히 있는 것조차 황당한 그렇지. 거죠. 아예 묻어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묻어놓는 거죠. 왜? 따지고 보면 여기가 진짜 이러면 성남도계공원 지분 50%였지만은 하나은행 예상 이득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1761억 가져가는 것이니까 결국 5,511억을 가졌거든 최종적으로. 그러면 하나은행 예상했던 민간 소득의 3배를 갖고 가버린 거예요 성남도계공은. 물론 나중에 4,040억으로 규결돼서 그게 비하면 그래도 성남도계공은 그보다 더 한 55% 가까운 지분 50%인데 55% 정도 가져간 거, 한 50%를. 그 다음에 민간 세력 하천대가 4,040억을 가져가고 민간에서 지분이 82%는 하나은행이 1%도 안 가져가서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이 늦었지만 곽상도 자퇴하고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더라고요. 인제 와서. 예, 이제 늦었어요. 야, 이제 증거가 남아있기가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배임이 어디서 발생했느냐의 논쟁에서 국민들이 성남도경원이랑 하나은행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네 라면서 그나마 검찰이 그걸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저기는 보니까 지분의 70%가 공공이고 민간이 30%인 데가 많아요. 근데 정반대로 공익 환수장치가 거의 없거나 안 해가지고 대부분 민간이 떼돈을 먹어서 5조 원인데, 그러면 박근혜 새누리당 역적 도당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참수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무튼 대장동 게이트와 비교하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게 언론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는 이와 관련된 수익이 너무 크고요. 과실이 너무 뚜렷한 데다가 지금 있는 친박 세력들 입장에서 이것까지 터진다고 하면 이걸 못 막을 거라고 못 막을 수 있다 싶어서 아예 물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빨리 이게 쟁점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추가 추재 내지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있게끔 재협상 그거 의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물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사기당했다 그러겠지. 8년 후에는 그냥 준다 그래서 내가 돈 들여 지은 거지. 그러면 2,000%씩 남기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이제 애청자들께서 그 뉴스 보면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무슨 LH 공공분양, LH 임대아파트에서는 그 입주민들이 분양을 하던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LH가 너무 비싼 걸 제시해서 분쟁이 벌어졌던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는 분양 전환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5년 임대 분양도 있었고 10년 임대 분양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건 알고 들어간 거예요. 예, 알고 들어가고 입주민들은 어쨌든 투쟁을 하든 뭐 돈을 벌든 교섭을 하든 LH를 상대로 아파트를 그래도 선물이 받았습니다. 물론 헐값에 받으면 또 시세 차익을 그분들이 누리게 된 문제는 있었지만, 근데 이 뉴스테이트는 저분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예 네. 민간업체에서는 협상도 할 수 없어요. 협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시세대로 주고 내가 임대로 살았지만 5억 줄게 6억 줄게 나한테 팔아야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런 정부생을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더 느끼고 있는 것, 저도 느끼고 있는 거는 정말 바꿔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이번에 바꾼 것도 분양 전환 의무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드려야 되고요. 어쨌든 뉴스테이 사업은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8년만 버티면은 나중에 그 집 다 20배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20배. 대팔 수 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 낙하산이 하나 떨어졌어요. 네. 근데 김원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제 직제가 정확하게 뭐죠, 이 사람? 이번에 SH SH 사장이 됐죠. 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네,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SH 사장이라고 하는 위치하고 네. 이 사람의 권한이 어느 정도 되고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을 지금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거든요. 네. 김원동 어떤 사람입니까? 김원동 이제 사장이죠. 그 사장이 원래 건설회사 출신이죠. 네, 쌍용건설인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경실련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안 거는 참여정부 때 알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민주 인사 아니었어요? 참여정부 때 알았으면?
민주인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는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도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을 세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해서 그 분양원가 공개를 하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 경실련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경실련이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분양가 공개해라,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해라, 후분양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분양제도 삼형제인데 이거를 개선을 하면 시장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이제 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건설사가 누리는 과도한 어떤 불로소득, 그다음에 이걸 근절하고 부패를 근절한다라고 하는 반부패 대책에 좀 가깝다고 저희는 보는 편이에요. 근데 김원동 씨가 이제 대표 선수였는데 경실련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걸 강하게 얘기를 했고 참여정부가 그 분양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약간 미온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반개혁의 상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 그 2004년에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에 노 대통령께서 아니 그거 뭐 열배남 장사 되는 거 아니냐, 분양 공개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참여정부의 어떤 반개혁의 분기점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을 사실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예컨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졌죠. 예, 지방은 올랐는데 수도권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 혹독하게 기를 데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악이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는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거는 그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구하는 거,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경실련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가서 사장을 하시고 마치 이제 오세훈 시장의 명을 받아서 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실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일단 이명박하고 괴를 같이 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오세훈하고 연결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SH공사에 와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3억 원대 아파트 이런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늘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안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강남에는 5억, 그다음에 서울에는 3억짜리 아파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토지는 그냥 공공이 갖고 있고 그냥 건물만 민간한테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값만 내니까 당연히 싸죠. 분양받는 거는. 근데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를 공공한테. 그게 전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뭐 반값 아파트나 반값 아파트라는 네이밍 자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재감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 내가 분양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자 봉지에 과자 반 채워서 넣어놓고 나서 반값 과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분양도 분양대로 받은 거니까. 재감내고 사는 거예요. 재감내고 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반전세인 거야. 네, 그렇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걸 공공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땅을 다 땅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잖아요. 임대료 그렇죠.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내 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내 집이. 내가 그냥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고 하는 집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3억 5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거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제가 드렸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강남 서초에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제 2012년이고 서초가 2011년인데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예, 표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예. LH공사가 한 거고요. 400세대, 358세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우면산 쪽에 있는 데인데 아주 위치가 좋은 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면적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25평, 27평, 그다음 32평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타입이. 근데 분양가를 보시면 건축비만 들어간 거니까 엄청 싸죠. 오, 2억, 지금 보면 2억, 그 다음에 심지어 1억 3천 이렇습니다. 야, 24평형이 2억 정도의 예. 강남 지역에서 2012년에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원룸 전세 가격인데요. 예,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으로 싼 가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밑에 있는 토지 임대료가 너무 싸죠. 너무 싸죠. 와. 30만 원? 예, 너무 싸죠. 저게 1년이에요? 30만 원이? 월입니다, 월. 아, 월. 예, 너무 싸다. 근데 그래도 너무 싸죠. 그래도 360만 원이면 서울에 아주 변두리에 원룸이 45 정도 50만 원, 됩니다. 50만 원 네. 하거든요. 2억에 360짜리 반전세를 사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 저렴한 올세부 전세죠. 예, 그러니까 전세를 보시면 하는 이거 건축비는 그럴 수 있는데 건축이야 뭐 강남이든 아니면 강원도든 그리고 똑같으니까. 어차피 건축이야 뭐 시간 지나면 예, 감가로 예.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임대료가 싸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억이 안 되게 분양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2억 정도 해요. 건물값으로만. 건물값으로. 땅값이 임대료가 싸니까 제 건물에 붙은 건물에 오히려 피가 붙으면서 네, 붙은 거죠. 2억짜리가 6배가 올라버린 거네, 10년 만에.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가 그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본화가 돼요.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그게 건물에 딱 붙어서 가격이 그게 뛰는 이건 거죠. 내 권리야 그렇게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네. 내가 이걸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네네. 매매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예. 야 니네 1년 300만 원만 내고 살면 돼, 이 집 24평이야. 예. 그러니까 나는 12억 받을래 했을 때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싸다고 이건 생각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한 건 아니고요. 주택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김원동 사장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강남 5억, 뭐 서울 3억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5억에 받기만 하면 10년 있으면 20억 받겠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로또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주택자라고 해서 그런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풀 임대로 돌려버렸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 토지 가격 30만 원 임대, 건물비 한 25만 원 임대 네. 이렇게 해갖고 20년이나 뭐 40년 살 수 있게끔 해주면 네. 그 임대료만 해갖고 쭉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닌데 네네. 이거를 분양 형태로 던져놓으니까 네. 3억에 줬던 취지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시간 지나면 네. 도로 가격이 올라서 네. 일반 아파트처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김원동 사장은 지금 이명박 때 했던 이 모델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지금 그 일종의 제가 보기엔 국가가사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이걸 해보겠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법령을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혹시 그거 그 화면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령, 관계법령 예. 글자들. 예, 주택법 이제 78조인데요. 네.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임대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싼 거냐라고 할 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실마리가 풀립니다. 78조에 보면은 그 토지 임대료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근데 대통령령 이제 시행령이죠. 81조에 보면은 토지 임대료 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81조 중에서 1항 1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서초 강남지구 사업은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거예요. 공공택지거든요. 공공택지인데 거기 공공택지에 토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토지 임대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조성 원가. 조성 원가 얼마나 싸겠어요? 토지 그걸 불어서 했으니까. 근데 조성 원가 회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가격에 맞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면.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 좋다고 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은
결국 관건은 임대료거든요. 근데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가깝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 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네.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 네. 임대부 사업을 한다고 치면 네네.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 거예요? 시장 가격을 이제 계속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해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예를 들면 70%인지 80%라고 할지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격을 좀 좁혀놔야 되는 거죠. 그럼 사는 사람은 매달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매년 월세 그러니까 토지가 임대료의 상승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부담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보면은 다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토지랑 건물 일체니까 그걸 이제 다 사고 계속 이제 빚 갚느라고 허덕거리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사 다니기 싫어서도 있지만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우리가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기 들어가 사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아무 집이나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뭐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세금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면서, 금융이랑 같이 들어가면서 시장 가격을 잡으면서 들어갈 사람들이 이걸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 가격은 안 올라가네, 오히려 떨어지네. 그러면 난 그냥 그건 괜찮고, 나는 그냥 되게 싼 가격에 건축비만 내고, 그 대신 물론 뭐 월세는 되겠지만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토지 상승분에 대한 월세 상승분만 안고 가는 거고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건. 예, 전매 제한이라든지 예. 아니면 엄격한 판매 가격에 대한 제한 기준을 둬가지고 이걸로 원래 분양자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끔 네.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답답한 건 뭐냐면 김원동 사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로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긁어서 당첨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물론 뭐 전매제한 같은 거 걸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무 사실은 장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녹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런 걸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로또를 막 뿌리면서 야, 모두가 그런 무주택자들 그냥 다 로또 맞아야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싸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저게 오를 거야라는 이익 보정이 되지 않으면 그 가격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네. 결국 집가 상승은 계속해서 불붙이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시장 안정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겁니다.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더 이런 주택들을 노리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공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변 베이스도 많이 챙겨줘야 되고 네. 위치도 좋은데 잡아줘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국비로 해줘야 되는 네. 거니까 투기꾼들로서는 아까 뉴스테이 정책처럼 오히려 그 세간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법이 개정되지 물론 뭐 이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주택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이거 그러니까 꼭 아무튼 알아야 토지 임대부 방식이잖아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도 들어있는 곳이고 기본주택 취재에도 오니까 어차피 그게 이제 대세처럼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 그거 해야죠. 근데 그걸 공급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집값이 더 떨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하고 오세훈 세력은 모든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도 풀고 종부세도 없애가지고 집값을 계속 부추기는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합류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 이명박 맞아요. 아니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진보기획층이 집값 잡으려고 노력한 건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자들인데 당장 오세훈, 윤석열이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투기 세력은 집 더 사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이 헌동희 아저씨의 제일 위험한 거는 여기 지금 드러나 있는 김원동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는 SH 자산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이 13만 1,0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들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SH가 갖고 있는 땅을 밀어가지고 용적률을 확 올려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양산해 내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건축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오세훈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 도저히 있는 예산 갖고는 땅이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SH가 갖고 있는 엄청난 땅들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걸 밀어버리고 그걸 다 로또 주택화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투기 못 막습니다. 저 같아도 그거 사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씨 사고 10년만 버티면 가격이 5배, 6배 되는데 누가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자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발목 잡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책을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 지금 13만 가구에 있는 사람이 일단 재건축 기간 동안에 쫓겨나야 돼요.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럼 또다시 전세 대란 또 임대료 대란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이 모든 욕이 또 정부 측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위험한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세훈이 반드시 재선이 되든가 아니면 저쪽 국민의힘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어나가야 될 건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대선 승리, 지선 승리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저쪽도 이쪽으로 정치적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론. 네. 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건 저는 전쟁이 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이 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만들 때여도 세금 폭탄론이라고 해갖고 재미를 봤잖아요. 사실 당시에도 1% 안팎만 내는 거였는데 마치 온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뭐 현수막 내걸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거에 이제 일부 세력은 또 넘어가고 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악선전을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굉장히 공경이 쳤는데 그나마 종부세 때문에 투기가 일부 억제되고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불로소득을 일부 사회 환원하는 효과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명박 박근혜 때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는데 1조 원대 아래로 내려갔어요. 세금 징수한 총액이. 그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정상화해서 작년에 한 4조 원 정도, 4조 원 안팎 정도 걷어들이고 내년에 지금 주택분으로 이대로 가면 이제 올해 5조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써 지금 언론들이 이제 세금 폭탄이 날라온다, 종부세 폭탄이 날라온다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세금 폭탄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기 3월 이제 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 시기 때 지네드가 물어뜯어서 비단하기 좋은 게 12월에 떨어지는 종부세 고지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윤석열이 이걸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제- 후보 때 꺼낸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보 경선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보가 된 상태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종부세 강화론하고 정면 대결을 예. 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후보 시절에는 종부세율 조정 정도, 뭐, 네. 너무 징벌적 세금이다, 뭐, 요런 정도의 주장이었는데,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야욕을 노골 한 겁니다. 심지어 재산세랑 통합시켜버렸다는 것은, 재산세랑 통합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우리 이제 구봉수사님도 요즘 팩트체크 열심히 하던데, 국세 가지고 모든 노무현 대통령이 국세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지방정부에 100% 교부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예산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지방세는 기초 시군구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송파 이런 데만 엄청나게 돈을 더 벌게 돼요. 이미 돈이 남아 도는 지자체, 부자 지자체는 더 부자가 되고. 부자 예. 애들이 부자 땅에서 걷어들인 돈을 부자들끼리 나눠 네, 쓰는 그렇습니다. 거리죠. 그러면 이제 또 재산세 또 깎아주겠죠. 자기들끼리 뭐 별짓을 할 텐데. 그럼 대한민국의 양극화나 서울과 지역의 이 분열, 그 다음에 지역 황폐화는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세금 폭탄론, 국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 자체가 맞지 않은 게, 이제 우리가 이건 범진보 개혁진영이나 우리 송 작가 TV 애청자께서 정말 맹렬히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79만 명.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2%가 안 되잖아요. 우리 5,170만 명이니까. 1.7%. 이게 어떻게 2%도 안 네. 되는 세금이면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됩니까? 국민들에 대한. 최고 상위 소득자 10대 90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10대 90의 사회라 그러는데 20대 80에서 10대 90 대한민국가 심화돼서 1대 99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이 1%들이 사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1%들 중에 일가주택자는 보니까 9만 명밖에 안 돼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나머지는 79만 명 중에 70만 명은 다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마 그동안 한국 사회 집값 상승을 왜곡하고 온갖 투기로 떼돈을 벌어온 세력들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중에 세 차익을 일부 못 노린 세력도 있겠지만 뒤늦게 2주택이나 3주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 우리도 모두 다주택자나 주택 투기자가 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주택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이 98%에 속해 있는 사람이 1.7%를 지키기 위한 법안과 논리에 같이 놀아난다고 하는 게 나는 도저히 민주적으로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요. 예. 이게 저는 윤석열이 피하 식별을 확실하게 했다. 나는 어느 편이야? 라고 빵! 제대로 이제는 공개를 했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여.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주도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집값 내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청년들은 대부분 손을 들어요. 그쵸. 네.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사야 되니까. 대부분을 드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럼 보유세 강화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들어요. 아니, 지들 가지지도 안 해놓고 아직. 집을 가져보지도 않은 놈들이. 네, 이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지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지금 두 가지의 행동은 모순되는 행동이에요 라면서 강의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고 들은 이미지 이런 것들만 있지 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젠가 집을 살 수도 있는데 보유세 많이 나오면 힘들지. 관리비 지금 임대하면서 관리비 많이 나는 것도 힘든데 임대주택에서 뭐 이런 공포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동안 끊임없이 조장한 거죠. 미국은 우리가 여러 번 했죠. 미국은 보유세가 1% 안팎이잖아요. 그래갖고 실제 미국 교포들이 올려요. 집 1억짜리 집인데 100만 원씩 내고 있다. 우리는 10억대야 100만 원도 안 내요. 얼마나 실효세율이 낮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종부세로 그나마 투기 세력들이나 불로소득 세력들 하면 정말 시세 차익을 떼돈을 이미 누렸거나 누리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그걸 근절하거나 집을 내놓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하고 분노한다는 사람들 중에 실제 아까 얘기한 70만의 다주택자들이 속해 있으면서 그런다 이해를 한다니까. 예. 아닌 사람들이 왜 분노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좀 이야기 듣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가령 이런 친구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가령 젠더 문제로 화가 났는데 20대 남성인 내가 젠더 문제로 화났다고 하면 속 좁아 보이니까 부동산 문제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진짜 만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요즘에 뭐 백가장명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가 민당 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무기력화가 너무 느리다, 초점이 없다, 감도 없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막 정반대 이야기가 동시에 캠프 들어가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규제를 풀어서 2030들한테 어쨌든 대출을 해줘갖고라도 집을 사주게 하자. 송영길 대표가 말했던 누구나 집 방식을 전격 제시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나마 지금 종부세라든지 대출 규제를 해서 집값 하향 안정화 되니까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집값을 더 떨어뜨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게 하자. 이게 지금 크게 붙었어요. 저희도 다음 주에 아마 지금 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논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한번 차분히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확실한 것은 종부세만큼은 이건 저 윤석열을 한판 세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 98%는 세금 종부세를 안 내지만 그중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좀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재산세까지 올라간 사람들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약간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한 10% 안팎 정도 실제 국민의 90%는 재산세를 떨어뜨려줬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재산세 올라간 사람들이 10% 안팎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이 좀 많아요, 20% 안팎으로. 이 정서가 일부 퍼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귀한 사람을 찾아내갖고 부추겨갖고 그 분노를 보여줬는데 속하지 않은 사람이 동조를 한다는 건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 저런 다주택자나 임대업자나 부당한 부자가 아니면, 되고 싶어라는 네. 욕구인 거예요? 내가 한 집밖에 없어. 지금은 재산세를 종부세를 안 내고 있지만 나 집값 계속 올라가가지고 대출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차익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감정이 돼 있는데, 실제 그래도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로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다만 서울이 여론의 중심인데, 서울이 어쨌든 재산세가 늘어난 사람이 아까 올해 늘어난 사람이 많고, 종부세 세금 폭탄 동조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론 지형상 서울이 보면 한 30% 안팎이 되는데, 그게 작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려갖고, 그리고 일가주택은 우리가 좀 완화해줘서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11억으로 올렸으면 지금 이분들은 시가가 15억, 16억이야 돼, 종부세가 나오고, 15억에서 20억 시가인 분들은 지금 종부세 나오는 거 보면 10,000원에서 20,000원, 막 50,000원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억 주택에 5만 원 내면서 예. 그렇게 집 팔고 못 살 정도로 힘들다는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얘기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 아파트에서 저 장기 보유 공제나 저기 소득 노인 어르신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만약에 공제 하나 없이 내면 125만 원, 최대 125만 원. 여기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제가 다 붙기 때문에 다 100만 원 이하예요. 20억 이하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종부세가 사실은 조금 귀찮거나 겁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인데 대체로 보면은 3주택이면서 그러니까 2주택이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 경기도겠죠. 여기 주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종부세가 그렇죠. 좀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니까 1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아까 지금 안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또 올렸어요. 기존에 9억에서 11억을 올렸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15억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15억까지는 쉽게 말하면 마포나 이런데 32평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낸다는 거예요, 종부세를. 이 사람들은 재산세만 몇 푼 내다가 초과되는 부분만 조금씩 내요. 이게 구간이기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심지어 돼요. 어저께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그 사람도 맞아요. 국토부유세가 중복이라고 막 우긴 거예요. 재산세랑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어제. 재산세, 종부세, 국토부유세는 뭐로 생기든지 간에 이것은 중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저쪽에서 이제 논리로 끌어왔는데 2%의 지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언론적인 프레임한테 말리고 있는 예. 느낌이야. 왜 우리 무기인데 사실 이거는 98%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무기인데 이거를 저들이 꺼내놓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증세 감세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그냥 생리적으로 증세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담을 이제, 느끼죠. 근데 그러면 뭐 이재명은 증세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결국엔 이재명 같은 경우에 종부세 없애고 국토 보유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지금보다 종부세랑 비교가 안 될 정도 세수가 늘어나지만 그 세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10%, 뭐 설명이 나눕니다만 10% 내외의 사람들한테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증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부분의 종부세랑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기본소득만 받게 되는 아니 거고. 이 양반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처럼 아니면 이재용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서 자기랑 상관없는 세금에 분노하는 걸까? 오해가 큰 것 같아요. 예, 국토보유세가 증세로 인식이 되고 종부세는 감세로 인식되는 이제 프레임이 지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 선대에도 좀 아주 쉽게 왜냐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를 없애고 만드는 개념이고 토지라는 훨씬 공공성이 큰 주택보다 토지는 훨씬 공공성이 큰데 세금 물려서 90%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다라고 아주 성질 잘해요. 이건 그렇게 증세가 아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더 합리적인 거로 개편하는 거다라고 홍보를 잘해야 되고 아니 어저께 심지어 팩트체크 전문 매체까지도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종부세하고 중복해서 부과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제 KBS 더 라이브 그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맞습니다. 이중과세. 이중과세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그분이 팩트 체커로서 유명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어가지고 영향력이 발언력이 굉장히 큰데 어저께 나와가지고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고 국토보유세가 또 새로 신설돼가지고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그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예. 나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지금 언론이 악의적이잖아요. 적대적이 실제로. 오죽하면 이재명 우리 모두가 언론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1.7%만 낸다는 팩트 체크는 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게 나왔냐면 몇 천만 원 매덕 으아 세금 폭탄 쏟아졌다는 보도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몇천만 원 내는 애들은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네, 다 100억 거의 몇십억짜리 주택을 아파트나 주택을 최소 투기 지역의 두 채, 비투기 지역까지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집들 그것도 아주 고가 주택. 그러니까 진짜 상위 1%에서 그 사람들 그 정도 세금 납부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 그 세금이 만약에 몇천만 원 세금이 부담되면 집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대위가 반성해야 돼요. 카드뉴스가 한 장도 없잖아요. 카드뉴스가 어제 방송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카드뉴스로 팩트 체크해서 뿌리면은 시민들이 그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공유를 할 텐데 우리 카드뉴스 지금 언론사 하나 차릴까? 진짜 예, 카드뉴스 부동산으로? 예, 해야 그래서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내기 걸어서 1,000만 원 남겨놓은 거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고본기 소장이 네. 자, 부동산 관련된 카드 뉴스를 네. 생산할 수 있는 네. 네, 나 또 저지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네. 부동산 자, 팩트 체크. 이걸 하나 네. 부동산 체크에 관련된 또는 지금 국가 대사로 그 잘못돼 있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네. 송작가 TV 팩트 체크 카드 뉴스를 네. 좋습니다.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작가 TV 유튜브, 송작가 TV 그 유튜브 게시판 끝에 시작해서 사방팔 뻗뜨리자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꾼을 모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나 예. 호의적인 진보적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카드 뉴스들을 배포할 수 있는 배포로들은 좀 더 찾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방송과 게시판 또 여기 있는 실시간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금 같은 거 네. 국토보유세는 종복세금이 아니라는 부분 같은 거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정리해서 만들 수 있는 카드 뉴스사를 그러니까 정의로운 부동산 상황에서 출범을 시켜봅시다. 와! 아니 그래서 너무 진짜 좋은 일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도 저희가 지금 강력히 촉구하는 게 현안 기동 대응팀이 엄청나게 강화돼야 돼요. 저쪽은 막 김혜경 여사를 심지어는
무슨 맞았다고 가짜 뉴스 심지어 내보내고 폭행 다른 폭행 사람을 내용도 주민등록하러 사진 시나리오 찍어버리고. 쓰더라. 어떻게 네. 때렸는지까지. 예. 봤나요? 아 그러니까 본 것처럼 본 것처럼 쓰는 거야. 그다음 종부세도 세금폭탄 돌면 예를 들면 어저께 민주당 부대변인단들이 그거 잘했더라고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 공범이다, 주범이다. 그렇게 매일처럼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메타버스 팀도 이재명 팀이 A팀이면 김혜경 팀이 B팀, 그 다음에 유시민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결합하면 그런 유명한 셀럽들이 또 뭐 C팀, D팀 이렇게 했고 전국을 다 훑고요. 그 다음에 기동현안 팀도 A팀, B팀, C팀 막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퍼뜨리는 팀, 트위터에 퍼뜨리는 팀, 페이스북 이렇게 일제히 그 가짜뉴스라든지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공약 알리고. 근데 너무 늦고, 막 후보만 보이고 의원들, 구의원들, 시의원들 뭐하냐. 저는 어저께 정말 충격적인 게 제가 모 지역위원회를 가갖고 당원 초대로 가가지고 이제 자담을 했어요. 민생경제 살리기로.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끄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밴드랑 카톡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이 600~700명인데 이재명 후보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 내세운 거, 그다음에 윤석열이 잘못한 거 단 하나도 안 올라오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국회의원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이런 거 지적이나 동료 본인도 아무것도 안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0% 정도 밀리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실망한 민심이 있어요. 냉정하게.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예를 들면 가짜뉴스는 교정해주고 팩트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공약 희망적인 공약을 알려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희망적인 거 알려가지고 이분들 예를 들면 부동산 실망하신 분들, 코로나에 실망한 분들, 이게 소상공인이죠. 주로 그다음에 청년들.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게 해주는데 아니 당장 수도권에 중규모 도시 당원들 700~800명 있는데 SNS에 거기에 단 하나의 컨텐츠도 안 나오고 지침도 없으면 이미 그 도시에서부터 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네. 우리가 우리 네 사람이 네. 힘을 모아가지고 네. 언론이 됩시다. 네.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그 1,000만 원 플러스 저희도 좀 민생용 돈을 좀 더 낼 테니까. 네. 이런 테레비로 카드 하겠습니다. 뉴스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제작 잘하는 분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목이 타지? 그분은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서 네. 뭐 한 달에 비용 얼마씩이라도 드리더라도 나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대선 때까지라도. 아니 뒷목이 뽀근하지? 작가님, 송 작가님은 말씀하셨던 1,000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민생경제연구소. 지금 정액으로 나가야 되니까 할부로 안 됩니까? 네, 할부로. 할부로 합시다, 할부로. 송 작가님 네. 지금 국민의 짐 세력에 고발당했는데 변호사도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 지금 물어왔어요. 무료로 물어왔어요. 무료로 돈 안 드리고 제가 술 한 잔 사줬어요 어저께. 술 사주면서. 술은 내가 계속 사준다 그래. 네, 그러니까 술 먹는 것으로 수입료를 대신하기로 했어요. 네. 자, 오늘 위험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사람 들은 거야? 레드선 안 되겠지? 네. 5,000분 이상이 들어가지고 아니 약속 우리가 5,000명 앞에서 지금 약속을 한 홍작가 5,000명 TV가 카드 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맞습니다. 진짜 부동산은 정말 네. 팩트체크가 중요합니다. 저번 행사에서 1,000만 원 굳었으니까 난 그거 안 털릴 줄 알고 던진 거였는데. 네, 아무튼 일은 저질렀고요. 자, 앞으로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이 만들어갈 카드 뉴스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전파자가 돼주시길 바라면서 실제적으로 기획이 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습니다. 팩트로 보나 미래 비전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봐도 우리가 이기는 게 맞는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